교재 보시죠. 자, 174페이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 명의 신탁 약정 등에서 1번 굵은 글씨 되어 있죠. 실명법의 기본 조항입니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 밑줄 뭐에 의해서 명의 신탁 약정에 의해서 누구 명의로 수탁자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된다. 뭘 규정하기 위한 법인가? 물건을 규정하겠다. 약정을 규정하겠다. 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규정하겠다. 아시겠죠? 2번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양도담보 담보가 등기는 명의신탁 아니죠? 그럼 2번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보통은 저당권 설정하는데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이전받았다. 양도담보, 담보가 등기. 예? 채무자가 누구인지, 채권 금액이 얼마인지, 채무 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 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해야 규제하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그걸 제출하지 않으면 뭐하고 똑같다? 명의신탁하고 똑같이 처벌하겠단 말이에요. 명의신탁 약정 읽어보시고 타인명의 등기한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2번은 꼭 체크하셔야 돼요. 2번 밑에 실명법의 주요 내용 있나요? 부동산에 관한 동그라미 1번 이렇게 호흡이 안 맞아가지고 2번에 1번 소유권 기타 물건 밑줄 소유권 기타 물건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의 규제 내용이므로 인차권 등 채권은 실명법과 관계없어요. 채권은 타인 명의 등기에도 실명법에서 규제하지 않겠다. 등기 명의신탁이든지 2번 계약 명의신탁이든지 약정은 다 무효. 3번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누구 명의의 수탁자 명의의 부동산에 관한 물건 변동 등기도 무효. 다만 동그라미 다만이다. 그 말은 원칙은 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인데 다만 예외로 무효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뭐에서는 2자간 3자는 다 무효 맞잖아요. 계약 명의신탁에서는 매도인이 모른다 나오면 무효가 아니다 나와야 되죠.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누가 계약을 하고 수탁자 밑줄 2번 수탁자가 일방 당사자 매수인이 되고 그 타방 당사자 수탁자가 매수인 되니까 타방 당사자 누가?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누가 뭐에 대해서 선이다? 누가?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에 대하여 선이다 나오면 신탁자가 자금 지원한 사실을 모른다 그 말이니까 뭐만 무효? 약정만 무효. 수탁자와 매도인 간의 매매 계약 및 등기는 유효. 그게 예외입니다. 4번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했다. 그럼 제3자는 어떻게 보대요? 명의신탁 약정에 대하여 그 말은 매매 목적물인 부동산이 수탁자 것이 아님을 몰랐다 선이 알았다 악이 이어다 악이 동그라미 이어도 권리 취득한다 하니까 5번 누구는 신탁자는 누구 찾아갔어요?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네 수탁자 명의 등기가 무효네 니는 무권리자하고 계약했네 내 겁니다라고 신탁자는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 타인 명의 등기 무효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됐죠? 밑에 6번은 민법이요. 6번. 여기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제가 어차피 명의신탁 약정은 뭐다? 무효. 수탁자 명의 등기 무효죠. 이게 실명법상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 타인 명의 등기가 무효이면 민법 103조 위반인가? 민법 103조는 불법이죠.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 만약에 명의신탁 약정을 해서 수탁자 명의 등기 넘긴 것이 만약에 103조 위반돼 버리면 어떻게 해요? 103조는 불법이죠. 불법을 원인으로 타인에게 재산 넘긴 거 아니야. 불법 원인 급여돼 버리면 넘긴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해서 이 등기 무효지 지금? 말소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 근데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몇 사람 있다 지금 표정이. 무슨 소리 하노 지금. 103조 위반되면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넘겼잖아요 지금. 이게 무효죠. 이게 만약 103조 위반돼 버리면 신탁자가 실권리자죠. 야 무효죠. 말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몇 조 위반돼 버리면 불법 원인 급여자니까. 근데 실명법에서는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고 타인명의 등기 무효에서 맞는데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해서 말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해서 소유권 다시 가져온다고. 그러니까 실명법상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 타인명의 등기 무효는 당연 103조 위반이 아니다. 당연 불법 원인 급여로 볼 수 없다. 그게 6번이요. 1, 2차 하시는 분 읽으시고. 그럼 2차 하는 사람 안 읽어도 되는가? 어차피 시간 많은데 읽어놔라고요. 시간 많잖아요. 3번 명의신탁 약정의 유형 및 효력은 1. 등기 명의신탁 밑줄. 옆에 페이지 괄호 2번에 크게 하단에 계약 명의신탁이 있다. 있죠. 유형은 크게 등기하고 계약 명의신탁 나눈다. 크게 잡으시고 다시 앞에 가보시면 등기 명의신탁 안에는 두 가지가 있다. 2자간 등기 명의신탁,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이 있다. 그죠? 2자간은 누구하고 누구만 나와야 돼? 그러면 유형 파악이 중요하니까 다시 2자간 명의신탁에서 신탁자와 수탁자가 뭘 하여? 가장. 어쨌든 두 사람밖에 없어. 신탁자와 수탁자 간 가장 매매 청약 형식을 빌어나와 2자간이구나. 됐죠? 그러면 밑에 그림이 나와 있죠? 읽어보시면 되고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 효력은 약정 및 등기는 다 뭐? 무효. 소유권 누구한테 있고? 신탁자에 기속되죠? 디귿하고 디귿은 민법 공부하시면 읽으시라고. 네 번째는 7, 8월 달에 문제 풀이할 때 다시 더 보시면 돼요. 암기사항은 신탁자가 5-2네 뭐 수탁자가 3-1이니까 나중에 암기하시고 밑에 미음 있나요? 수탁자가 제3자에게 신탁재산을 양도 처분했죠. 그러면 제3자는 명의신탁 약정에 대하여 선이다 악이다 불문하고 권리 취득하죠. 그러니까 신탁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고 수탁자 명의 등기 무효하냐. 실권리자 누구?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해서 무효인 관계에서 타인의 재산 노무로 인하여 자기는 이득을 취하고 있잖아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고 누구 소유요? 신탁자 것인데 지가 마음대로 처분했네. 횡령죄 주장할 수 있다. 3자간 명의신탁은 괄호에 중간 생략형이라 하고 누가 계약을 하고 그게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신탁자가 매매 계약을 하고 그게 3자간 등기 명의신탁 표시요. 매매 계약은 유효 무효? 유효. 약정 및 등기는 무효죠. 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하는 것이다. 옆에 보시면 그림이 있죠. 그림에 매매 계약은 뭐? 유효. 약정 및 등기는 무효. 수탁자가 제3자에 처분하면 제3자는 유효하게 취득하죠.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2번 효력. 약정 및 등기는 무효. 소유권은 매도인에서 신탁자 명의의 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어디로 갔는데 수탁자에게 넘어간 등기가 무효니까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매도인 원소유자에게 기속된다. 1차 하시는 분은 디귿 읽으시고 그럼 네 번째는 똑같아요.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했다.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권리 취득한다. 신탁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할 수 있지만 누구 소유요? 3자가는 매도인 소유고 신탁자가 소유권 가진 적이 없죠.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해서 횡령죄 주장할 수 없다. 그게 최근 판례예요. 작년 판례예요. 횡령죄 X돼 있죠. 계약명의신탁 별표. 계약명의신탁의 표시는 누가 자금 지원하고 신탁자가 자금 지원하고 시작하면 계약명의신탁의 표시요. 자금 지원받은 누가? 수탁자가 매매 계약하겠죠. 가장 중요한 말이 수탁자가 거래한 타방 당사자 누구? 매도인이 뭐에 대해서 선이다?
저 읽어드릴게요 그냥. 둘째 줄 이 경우 매도인 누구하고 계약한 수탁자와 계약한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선의이면 뭐는 무효. 매매계약 및 등기는 유효. 누가 완전 유효한 소유권 취득한다. 그래서 효력 보시면 기억의 효력. 약정은 뭐지만 무효지만 매도인과 수탁자가 매매계약 및 등기는 유효. 미연 수탁자는 완전 유효한 소유권 취득한다. 밑에 네 번째, 다섯 번째 보시면 똑같아요. 다섯 번째 미음에 보시면 수탁자가 제3자에게 양도했죠.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권리 취득하죠. 신탁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죠. 횡령죄 나와야 안 나와요? 횡령죄가 나올 수가 없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나중에 하시고 횡령죄 주장할 수 없다. 왜냐하면 누가 완전 유효한 소유권을 가졌으니까. 수탁자가 가졌으니까 내 걸 내가 팔았으니까 횡령죄가 주장할 수 없다. 밑에 5번 명의신탁 약정에서 제외되는 경우 양도담보 담보가등기 명의신탁 아니에요. 2번 체크하시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옛날에는 상호 명의신탁은 위치와 면적을 특정했다. 위치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 몇 평 여기 몇 평 구분소유 약정했죠. 위치 면적 특정 구분소유 약정 공유등기 나오면 이름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이고 실명법상 명의신탁 아니에요. 밑에 6번 종교단체 종중 배우자 밑줄에 대한 특례를 인정한다는 말은 원칙은 타인명의 등기하게 되는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포탈 목적 등이어서 무효 돌리고 처벌하겠다는 것이 실명법상 명의신탁인데 종중이나 종교단체 배우자가 명의신탁 약정한 목적이 뭐가 아니면 조세포탈 강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 금지사항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세 사람만 종교단체 종중 배우자에 대해서는 명의신탁 약정은 뭐 유효. 벌칙 과징금 있다 없다? 없다. 최근 시험에 종중 또는 종교단체가 타인 명의 등기한 경우 언제나 무효이다. 배우자가 명의신탁한 것이 종중재산을 타인 명의 등기한 것을 종교단체면 하부기관이 있나요 없나요? 기관이 본원 명의로 등기할 거 아니야. 여기 취득했는데 본원 명의로 등기하겠죠. 요 종교단체 종중 배우자가 명의신탁 약정한 것이 조세포탈 목적 등일 수 있다. 있잖아요. 그때는 똑같아요. 무효인데 그런 목적이 아닐 때만 세 사람에게만 특례가 인정되어서 유효하게 봐주겠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7, 8호 가시면 우리 시험에는 유효한 명의신탁이 나오기도 하지만 민법에서 이거 나와요. 유효한 명의신탁에 대한 판례가 2번, 3번, 3쪽 있죠? 이 판례 나온다고. 유효한 명의신탁을 했다. 안 해야 되는데 이거 자꾸 하면 남자, 갑, 여을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약정했어요. 조세포탈 목적 등이 있다고. 네? 실명법 규제 대상이죠. 뒤에 혼인을 했다고. 혼인신고 했겠죠. 법률상 배우자 됐잖아요. 배우자 된 이후에 조세포탈 목적이 없어졌다고. 그건 특례가 인정돼야 되죠. 특례. 처음부터 약정한 처음부터 특례가 인정되겠나요? 혼인신고한 때부터. 그러니까 특례는 배우자에 대해서 특례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유효하게 특례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혼인신고한 때부터. 그게 2번. 이제 혼인했죠 이제. 야가 신탁자죠. 배우자가 수탁자죠. 유효한 명의신탁이요. 대내적으로 그 말은 누구하고 누구 간?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는 누가 소유자요? 신탁자가 소유자죠. 이 사람이 등기부상 명의자죠. 둘이 밥 먹죠. 밥 먹고 있다 아침에 야 내가 니한테 등기 넘겼지만 그거 내 거다라고 대내적으로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소유권 주장할 수 있다. 들은 와이프가 수탁자가 무슨 소리 하노 등기가 내 거로 되어 있으면 내 거지라고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해서 대내적으로 소유권 주장할 수 밥상을 퍼져요. 대외적으로 그 말은 제3자 관계에서 등기는 누구 거?
완전하게 이 사람이 권리자죠. 그러니까 제3자와 거래하게 되면 제3자는 확정적으로 소유권 취득하겠죠. 그런데 제3자가 수탁자와 매매 계약할 때 대내적으로 이 사람 실권리자잖아요. 적극 가담했다고.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 몇 조? 103조지 103조. 그때는 뭐? 그냥 매매는 이 사람 취득해요. 배임 행위다 그러면 누구 건데? 이 사람이 팔잖아 지금. 파는데 제3자가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 132만 무효. 그때 무효요. 여기까지 우리 시험 나온 거예요. 적극 가담한 경우 매매 계약은 뭐? 무효. 제3자 명의 등기 무효. 이런 걸 민법 시간에 배우신다고. 조금씩 해요. 조금씩. 5, 6월 달까지 공부해야 될 내용이 있고 7, 8월 넘길 공부가 있고 9, 10월 달 마지막에 할 공부가 있고 그렇게 넘기셔야 돼. 저희가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넘길 과목이 넘길 부분이 어디요? 다음 주에 배우실 경매 쪽. 오늘 오후에 배우실 경매 쪽은 넘겨도 돼요. 경매. 경매는 한두 번이면 그거는 7, 8월 넘기시거나 9월달 넘기셔도 돼. 그 전까지 다 하셔야 돼. 개론은 뭘 넘겨야 돼요? 감정평가 몇 방씩 넘기고 계산문제 8개 넘기고. 민법은 거의 다 하셔야 돼. 80% 이상 하셔야 돼. 안 되는 부분 몇 개 빼고. 공법은 정비법은 끝까지 안 해도 돼요. 9월달 넘어가가지고 앞에 한두 문제 있죠. 6개 중에 그건 하고 가셔야 되고. 공시법은 청량 쪽은 넘겨도 되고. 청량. 등기 절차에서 구분 등기 있죠? 그거 넘겨야 돼. 그나 대지권 등기 같은 게 있잖아요. 맨 끝에. 그러니까 지금 넘기셔야 되는 정비법을 손잡고 있다든지, 대고 있다든지, 그걸 막 복습을 하고 계신다든지, 그 다음에 구분 등기, 대지권 등기를 손대고 계신다든지, 청량을 손대고 계시면 그 과목 전체가 다 구분 등기요. 전체가. 술을 먹을 때 소맥을 먹으면 처음에 좋다고. 소맥이 술이 채버리면 전체가 맥주량이 돼버리는 거야. 다음 날 못 일어나. 소맥이 겁나니요 그거 아니야. 한두 잔은 이제 좋은데 술도 못 먹는데 7잔 먹었다. 다음 못 일어나요. 성우 경험해봤지? 과일 잘 먹었네. 우리하고 종신인데 성은 다르더라 보니까. 어쨌든 단계별로 하시고 9월달 넘어가가지고 최종 정리하시면 돼. 버릴 건가 남길 건가. 그래서 70% 정도 가지고 시험장 가시면 돼. 지금은 다 하시고. 지금은 내가 뭘 더 잘할 수 있는 거 모르니까 다 하시라고 지금. 지금부터 버리지 마시고. 2차 하시는 분은 벌써 버린 게 있다. 2차 하시는 분이 버린 게 있다 지금. 등기법 반은 버려놨고 지금. 버려놓은 게 있다고. 또 한 번 버려보시지. 6월달 또 버려보시고 7, 8월 또 버려보고 남은 게 딱 65%야 지금 이제 9월달 가면 헛방이 돼. 65% 가져가지고 60 나가겠어요? 못 나오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실제 시험장 가시면 대외적으로 환경이 별로 안 좋아. 공법 문제가 수업 시간에 하나도 안 들어본 문제가 4문제 나와요. 거기에 당황하면 어머야 또 내년에 또 1차 또 해야 된다 하고 또 쫄아버리면 실력 발휘가 안 돼. 자, 실명법 요 정도 하시고 옆에 보시면 178페이지에 표 있죠. 박스에 우측에 보시면 5-2, 3-1 돼 있잖아요. 그건 7, 8도 하셔야 돼. 암기상, 민법은 이런 게 안 나오는데 우리 시험에는 암기상이 잘 나와요. 됐죠? 넘기시고 임대차 보호법. 실명법은 이제 잊어버리시고 이제 임대차 보호법이요. 자, 준비됐어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6월 달인데 이런 설명은 안 합니다. 안 합니다. 해라 또 적는다 또. 민법에서 임차권은 채권이다. 물권이 아니죠. 채권은 특정인에 의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고. 경매 넘어가면 우선 변제권이 있더라? 없어요. 없다고. 민법상 채권은, 임차권의 채권은, 그러면 주택 임차인,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하고 살고 있죠? 주인이 바뀌었다고. 상속인에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매수인에게, 수정자, 경매에서 낙찰이 넘어갈 수 있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 말은 산다 못 산다고? 못 살고. 보증금 달라 소리 해요 못해요? 못한다고. 이게 대항력이 없다는 말이에요. 보증금 1억원 내고 살고 있죠 지금? 주택이나 상가 건물이 경매 넘어왔다고. 우선 변제권 없어. 배당받을 권리가 없어. 그러니까 맨몸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주거생활이 안정이 안 되고 경제생활이 안정이 안 되니까 국민의 주거생활을, 경제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만든 법이 주택 및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다. 보호법이다. 임차인 지위를 안정시켜 주겠다는 것이 임대차 보호법이에요. 그러면 안정적으로 최단기로 사업할 수 있는 기간을 주면, 최단기로 살 수 있는 기간을 줘야 안정이 되겠네. 최단기 존속 보장. 제3자에게 넘어가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면 안정이 되겠네. 경매 넘어가면 배당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보증금이라도 해석하겠죠. 그래서 임대차 보호법에서 기본은 민법에서 대항력 우선 변제권이 없는 것을 물권화시켜서, 원칙은 채권에게는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이 없잖아요. 물건이 되는 것이 아니고 물건이 가지는 권리를 주면, 대항력을 주면, 우선 변제권 주면 임차인 지위가 민법에서보다는 더 안정이 되겠다. 물건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임차권도 민법에서 배우시면 임대인의 협력을 얻으면 등기 가능하다. 등기는 제3자에게 권리 주장할 수 있는 대항 요건이라 부른다. 등기는 대항 요건이니까 대항력을 줘야 되겠네. 만약에 임차권을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서 3월 10일 날 임차권 등기했다. 임차권 등기했다. 대항력 언제? 그럼 등기는 말로 해요 그러면? 아니 임차권 등기한 경우에 대항력은 언제? 그날 나왔네. 그날 누구 노래요? 김연숙이요. 언덕 위에 손잡고. 등기는 등기가 되었다. 그 말은 등기부에 공시가 되었다. 공시가 되었으니까 바로 그날 대항력. 등기가 잘 된다고? 주택임대차상 안 되죠? 등기가 없으니까 대항력이 없잖아요. 주인이 바뀌니까 대항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지위를 안정시켜 주겠다는 법이니까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등기가 대항 요건이죠. 임대차 보호법에 정하고 있는 등기처럼 대항할 수 있는 요건. 뭘 하게 한 요건? 누구에게? 제3자에게 권리 주장할 수 있는 대항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을 들여서 안정적으로 사용 수익 활동을 해주겠다. 이게 가장 기본이요.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 요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계약한 임차인이 동사무소 가죠. 주민등록 전입신고 하러 간다. 전입신고한 때 주민등록 항서를 보니까 똑같은 말이고, 임대차 계약한 주택을 인도받으면 여기 임대차 보호법 중에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 요건은 주민등록과 인도. 상가 건물은 주민이 아니죠. 어디 가서? 세무서장 찾아가서 사업자 등록 신청까지 나와야 돼요. 신청을 하고 상가 건물을 인도받으면 여기에 대항 요건. 이 등기요? 등기는 아니네. 3월 10일 날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 요건을 갖춘 경우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은 언제? 3월 11일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되는 시점은 하루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등기한 것처럼 대항력을 줘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것이 대항력이요.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려면 안정을 받으려면 무조건 뭐는 갖춰라. 대항 요건을 갖춰야만 보호가 돼요. 아무리 계약서를 와서 확정일자 받아봐야 대항 요건 안 갖추면 협방이요. 아무 권리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대항력이란 것은 제3자에게 권리 주장하겠단 말이다. 제3자에게 권리 주장하려면 항상 민법에서 186조 뭐예요?
법률 행위, 계약으로 인한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해요. 네? 분묘 기지권 배우셨다? 네. 분묘 기지권은 등기 능력이 없어. 네. 지상권이 요소한 간섭법상 물권인데 물권이니까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대항하려면 제3자가 그 부동산에 권리자가 있네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뭐가 되어 있어야? 공시가 되어 있어야 대항력 행사한다고. 그럼 등기는 공시 기능 하니까 등기한 날 바로 공시가 되었죠? 등기한 날 바로 대항력 져요. 이건 등기는 아니네. 그러면 등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대항 요건 2개 중에서 1개는 공시 기능하는 것이 있어야 제3자에게 대항한다고. 분묘기지권은 봉분이 공시 기능하죠. 그러면 임대차 항상 대항할 수 있다, 대항력이 있다,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같은 말이잖아요. 하면 지금 현재 공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 공시가 안 되어 있으면 깨져버리면 대항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상이나 암상했다 분묘를 공시가 되어 있어요? 분묘기지권을 행사하지 못해요. 그럼 요 2개 중에는 공시 기능할 수 있겠다 그 말입니다. 주민등록, 사업자 등록, 인도 중에서 뭐가 공시 기능한다? 인도가 공시 기능한다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도는 같은 말 점유, 이사 간다, 입주한다, 이게 사람이 살고 있는 게 이게 공시 기능한다 해버리면 야, 나 밖에 놀러 가지를 못해. 그렇잖아요? 늘 집에 앉아서 제3자 들다 보면 아, 네, 밥 먹고 있습니다 하고 손 들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공시 기능하는 것은 뭐? 주민등록을 매개해서 상가건물은 사업자 등록. 그러면 주민등록을 제대로 해야만, 사업자 등록을 제대로 해야만 유효하게 공시가 된다. 유효하게 공시가 되어야 대항력 행사한다고. 주민등록을 다른 지분으로 했다. 유효하게 공시된 거 아니죠? 공시가 안 되었다고 하면 대항력 행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대항력권 같은 것이 아니니까. 상가는 1개만 유의하시면 돼. 갑이 상가 분양받았는데 40평짜리 상가를 분양받았다고. 상가 1층에 양산시만 가도 신도시에 1층에요. 평당 2,800, 3,000이요. 그게 진짜요, 진짜로? 양산 동네에서 1층에 아무리 상가가 대로변이 8차선이 있다고 여기. 부동산 하려고 제가 한번 알아가봤잖아요. 학원하기 전에. 알아가니까 여기에 평이 18평 나왔는데 평당 2,800, 3,000달러입니다. 이 가격 유지되겠어요? 내려가겠어요? 하향 평준화 됩니다. 신도시는 다. 지금 분당, 일산, 여기 평촌 있죠? 서울, 경기도 하향 평준화입니다. 아파트는 재테크 수산이에요, 요즘에? 아파트는 분양받아서 피 받고 언제가 팔고 나오는 게 선수요. 입주할 때까지 기다려보라고. 저 창원 같은 데 가면 1억, 창원시청 옆에. 이제 안 팔린다, 지금. 내놔도. 대구는 완전히 이미 뭐 박살났고, 지금. 그 아파트는 재테크 수단 아니에요. 만약에 운이조화가 당첨되었다. 학군이 좋다. 그럼 좀 몰려들 거 아니야? 분양권 전매 제한이 없으면. 전매 1년, 2년 제한이 있으면 팔면 안 돼요. 3-3이요. 제한이 없으면 피를 최고 올려, 여러 군데 내놔봐요. 피를 최대 받으면 해놓고 팔고 양도세 내야 안 내요? 양도세 반 까도 팔고 나는 게 맞다고. 그거 가지고 종잣돈 가지고 있다 시험 끝나고 정 따고 경매 들어가라고. 경매. 한 개가 단독 등기되어 있는데 이게 크니까 이렇게 벽을 쳐서 세를 놓기도 한다. 우리 지금 임대차 한 부분, 이 부분이라고. 공시가 돼야지. 공시가. 그러면 사업자 등록하러 갈 때 내가 이 부분을 임차했습니다라고 공시해야 되죠. 일부 임차이면 도면 첨부합니다. 요거만 유의하시면 돼. 일부 임차인 경우에 도면 첨부한다, 여기. 자, 그러면, 자, 주민등록을 해야 공시가 된다. 사업자 등록해야 한다. 그러면 주민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은 주거용 건물이네.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은 영업용 건물이죠.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영업용 건물 임대차에 대해서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돼요. 그럼 주거용 건물이 아니면 다 영업용이요.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지 않은 영업용 건물이 아닌 것은 주인법도 적용이 안 되고 상인법 적용이 없어. 교회 같은 거, 동창회 사무실, 종친회, 그건
주거용도 아닌데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영업용 건물이 아니니까 상인법도 적용이 없다. 최근 시험 문제. 응? 주거용 건물이 인지 아닌지는 뭘 보고 판단할 것인가? 주거용인지 아닌지 건축물 용도는 건축물 대장처럼 공부상 용도대로 판단할 것인가? 사실상 주거용으로 판단할 것인가? 주거용인지 아닌지는 공부상 건축물 대장인 용도 관계없이 실제 사실상 주거용이면 뭐가 된다. 오피스텔은 건축물 대장은 업무시설인데 뭐로 쓰고 있다? 그래서 중개보수 계산할 때도 주택 외이면 원칙은 몇 프로? 0.9인에서 협의상인데 주택 외 중에서 오피스텔이고 전용이 85 이하이고 상하 수도시설, 목욕시설 쭉 있죠? 이러면 실제 용도가 뭐예요? 0.9 협의하지 말고 매매 교환이면 0.5만, 임대차 0.4만. 그죠? 요거 빼고 나머지 주택 외는 몇 프로? 0.9. 용도는 사실상 주거용이면 보호된다. 무허가 건물이어도 미등기 건물이어도 사실상 뭐로 쓰고 있다? 쓰고 있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된다. 주거용 건물이 인지 아닌지는 언제 판단할 것인가? 원래 용도가 점포로 사용되고 있던 건물은 주거용 아니죠? 임대인이 점포유설 당시에 대출을 받고 건조당 설정했다고 그 건물을 벽지 바르고 방을 만들었다고 칸을 쳐가지고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했어요. 용도 변경한 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었다고. 그러면 현재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점포유설 당시에 계약했나요? 주거용? 주거용이 된 다음이니까 주택 임차인으로서 보호된다 안 된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한 건물이 주거용인지 아닌지 판단 시점은 원래 용도 관계없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해요. 그러면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된 이후에 임차인은 주택 임차인 맞죠? 이 사람이 오늘 배우시겠지만 소액 임차인이면 그 건물 등기부에 이미 뭐가 설정되어 있어요? 건조당권이 설정되어 있죠? 같은 건물이다 지금. 벽지 바르고 칸만 나는 거예요. 소액 임차인은 건조당권자에 대해서 일정액에 대하여 최우선 면제권이 있다 없다? 주택 임차인입니까 아닙니까? 맞죠? 최우선 면제권이 있다? 있으니까 그 건물 등기부에 있는 건조당권자에 대해서 최우선 면제권이 있다. 그러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제대로 해야 유효하게 공시가 된다? 주민등록 하러 갈 거 아니야? 주민등록 하러 갈 때 기준은 건물의 표시가 뭐예요? 표시. 토지 표시가 뭐예요?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잡혀 있죠? 건물의 표시도 뭐예요? 소재, 지번, 건물 명칭이 있다? 동호수 있죠? 여기 표시요. 그러면 전입신고를 제대로 해야 공시가 되고 대항력이 있다고 할 때 전입신고할 때 기준은 부동산 표시사항을 건축물 대장인 공부상 표시대로 전입신고해야 보호될 것인가? 실제 건물 표시대로 해야 보호될 것인가? 주거용인지 아닌지는 공부상 용도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 임차권을 공시하게 되는 주민등록을 할 때 표시사항을 전입신고할 때 건축물 대장상 표시대로 할 것인가? 실제 표시대로 할 것인가? 아파트나 다세대 연립은 몇 년마다 피임대치를 해요. 뭐 돈 많은 아파트는 5년마다 철하기도 하고 연립주택에 처음에 현재 임대차 계약한 연립주택에 전체가 4동이 있더라고. 가나 다라동. 예? 현재 임차한 건물에 건축물 대장 보니까 가동 201호에 임대차 계약했다고. 실제 건물 나가보니까 이게 라동 돼 있더라고. 출입문에 보니까 지층이 있어서 301호 돼 있더라고. 공부상 표시하고 실제 표시가 다르네. 뭐대로 전입신고해야? 또 페인트 칠을 또 했는데 이건 또 다 가동 되어 있네. 오락가락 할 수 있는 이게 기준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나중에 부동산 하실 때 임대차 계약을 중개해서 계약이 이루어졌잖아요. 우리는 확인 설명해야 한다. 표시사항은 뭘 보고 확인하고? 표시 대장 보고 확인했다면 근거자료 제시해야지. 뭘 제시하고? 대장 제시하고. 설명서 계약서 쓰잖아요. 전입신고로 가겠지.
그러면 임차인한테 꼭 뭘 지어주라고? 대장 지어주고 대장대로 전입신고하십시오 해야 된다고. 혹시 실제 표시하고 대장상 표시가 다른데 실제 표시대로 해버리면 유효하게 공시가 되었어요? 공시는 이게 공시라고. 공부상 표시가. 건물인지 아닌지는 사실, 표시는 공부상. 영혼 없이 풀면 다 틀리는 거예요. 장마철에 6, 7월 달에 장마철에 컨디션 별로 안 좋죠. 여자분들 특히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 모의고사 풀어놨는데 이게 나왔다고. 주민등록을 하는 경우 공부상 표시와 실제 표시가 다른 경우 늘 실실 했잖아요. 실제 다 했잖아요. 실제가 또 보여. 너무 쉽다 오 하고 나오보니 또 빵점 아니야. 10월 28일 날 비 오면 똑같아요. 컨디션이 진짜 똑같아요. 다 아직 5월달이요. 아직 공부 30%도 안 했어 아직. 아니 전체 진도에서 30% 안 했다고. 저희가 가르치는 게 30% 가르치고 있다 지금. 다가구주택은 단독이다. 전입신고하러 가죠. 어디까지? 다가구는 단독이니까 편의상 부여되어 있는 호수는 기재하지 않아도 대항력 취득해요. 다세대 연립 아파트는 공동주택이라 부른다. 지분만 하면 되겠나요? 요건 구분 소유하고 있죠. 내가 누구 소유의 다세대 연립 아파트에 임차하고 있는 것을 특정해야 되니까 동구분 있으면 동, 호수까지 정확하게 전입신고해야 보가 된다. 갑 임대인이 자기 소유 대지상에 다가구주택을 지었다고. 4층은 지가 살고 201호에 대해서 을하고 임대차 계약에서 을 임차인이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하고 전입신고했다고. 어디까지? 지번까지만 하고 살고 있죠. 갑이 세를 난 다음에 그 건물을 다세대로 용도 변경했다고. 다세대로 용도 변경했다 그 말은 단독 등기였죠. 개개호마다 쪼개가지고 등기를 따로 했다고. 다가구였을 당시 임차인이 대항력권 갖춰서 대항력 취득하고 있죠. 다세대로 용도 변경되었죠. 용도 변경되었다면 다가구였을 당시 임차인이 가지고 있던 대항력은 소멸된다. 건물은 똑같다. 임차인도 똑같다. 민법대로 표현하면 건물과 임차인은 동일성을 유지하므로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용도 변경이 되었던 사정만으로 종전의 대항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에 임대인이 여전히 201호 구분 등기했지만 을이 임차하고 있는 201호 소유자가 갑이다. 똑같죠? 변경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대항력 유지돼. 그런데 갑 소유설 당시 201호 임대차 있죠? 구분 등기 다세대 만들었잖아요. 현재 을이 임차하고 있는 부분을 병행이 팔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러면 다가구였을 당시 전입신고는 지번까지만 돼 있고 호수 기재 없죠? 이제 소유자 바뀌었네. 내가 누구 소유의 병 소유의 다세대 주택이 임차하고 있는 것을 특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지번만 가지고는 특정이 안 되니까 뭐까지? 이때는 동구분이 있으면 동, 호수까지 정확하게 변경 신고만 하면 종전의 대항력이 유지가 돼. 어쨌든 대항력은 유지가 된다.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임차인이 동사무소에서 올바르게 전입신고서 작성해서 제출했죠? 하고 입주했죠? 공무원이 올바르게 제출받은 전입신고서를 옮겨 적을 때 주민등록표에 잘못 적었다고 보호된다. 대항력 취득해요. 처음에 임차인이 올바르게 제출했죠? 공무원이 전입신고서 안에 주소 잘못 적었네요. 수정 잘못된 지번으로 수정을 요구했죠? 그러니까 임차인은 공무원이 수정을 요구하니까 요구한 대로 잘못된 거 가져갔다고. 그대로 전입신고 되었다고. 대항력 없어요. 최종으로 제출할 때 올바르게 제출하고 입주했다면 대항력 취득. 제출하였으나 잘못된 지번으로 수정 요구했다. 그대로 나오면 대항력 취득할 수 없다. 자, 여기 이제 공시기능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 대항력을 행사하려면 대항요건을 갖춰야 되죠. 대항요건 중에서 공시기능 하는 것이 있다. 여기까지가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면 대항요건을 갖추면 뭘 하게 한 요건이라고요? 누구에게?
제3자에게 권리 주장하게 하는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을 준다 그랬잖아요. 이때 임대차 보호법에서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3자는 임대인으로부터 확정적으로 소유권 취득한 사람을 제3자라 해요. 임대차 보호법에서. 임대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넘어온다. 매매계약에서 매수인 명의로 등기하면 소유권 넘어왔죠. 정여계약에서 등기 넘어가면 소유권 취득하죠. 경매는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이죠. 등기 없이 경매에서는 낙찰자가 경락 대금을 납부하면 소유권 취득해요. 임대차 보호법상 제3자 나오면 임대인으로부터 확정적으로 소유권 취득한 상속인, 매수인, 수증자, 낙찰자를 말해요. 그러면 대항 요건을 갖추면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을 준다 했다. 한 개만 함정이에요. 3월 10일 날 주민등록 인도 대항 요건 갖췄어요. 갑이 을하고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고 임차인이 3월 10일 날 대항 요건 갖췄다고. 임대차 진행하면서 갑이 매매 진행할 수도 있다. 임대차 진행하면서 담보대출 진행할 수 있잖아요. 제3자인 병 명의로 이전 등기가 3월 10일, 저당권 설정 등기가 3월 10일 넘어왔다고. 대항 요건 갖춘 날에 제3자 등기에 들어왔다. 임차인이 선순위요, 등기한 사람이 선순위요. 임차인의 대항력은 3월 11일 0시죠. 요건 갖춘 시점하고 대항력 발생 시점은 구분하셔야 돼. 나중에 중개를 하시거나 실무할 때 보증금이 좀 많다. 많으면 내가 대항 요건을 갖췄지만 매매 진행해서 내가 대항 요건 주민등록한 날에 등기 들어올 수 있나요? 있죠. 그러면 매수인에게 대항 못한다고. 대항력은 이때 나오니까 힘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때는 저당권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면 경매 넘어왔다고. 저당권이 선순위, 임차인이 후순위야. 야는 쫄딱 망해. 여기 최근 시험 나온 게 이겁니다. 대항 요건 갖춘 날에 제3자 명의의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된 경우 누가 선순위다? 저당권자가 선순위이다. 임차인은 후순위다. 보호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3월 11일 0시에 뭐가 발생되는 날에? 대항력이 발생되는 날에 제3자 명의 이전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들어왔다. 누가 선순위? 임차인이 선순위요. 등기한 사람이 선순위요. 임차인의 대항력은 몇 시? 등기하려면 이때는 임차인이 선순위가 보호된다고. 그러면 대항 요건을 갖추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을 준다 했다. 그럼 다음날 0시에 상속인, 수증자, 매수인, 낙찰자인 제3자에게 100% 대항해서 안정적으로 원래 계약한 기간 만료일까지 사용 수익하고 나올 때 제3자로부터 100% 보증은 반환받을 수 있겠는가? 100% 대항할 수 있겠는가? 요 경우 대항 요건 갖춘 날에 제3자 등기 들어오면 늦죠? 요 경우 아니면 상속인, 수증자,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방금 전에 0시고 9시고. 그런데 경매에서 낙찰자인 제3자에게는 3월 10일 대항요건 갖췄죠? 10월 달에 경매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대항력 이미 3월 10일 나오고 있는데 경매에서 낙찰자인 제3자에게는 대항요건을 갖춰서 낙찰자인 제3자에 대항해서 계속 계약기간 만료에 쓰고 낙찰자인 제3자를 보증받아 나올 수 있다. 대항력 행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항 요건을 갖췄지만 낙찰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경매에서 권리 분석은 여기서 해결을 좀 하셔야 돼. 대항력, 좀 이따 배우실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은 다 경매와 관계 있는 권리예요. 대항력은 상속인, 수증자,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지만 낙찰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낙찰자는 경매 아니야? 맞죠?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은 배당받는 권리가 변제권이에요. 일반 매매나 상속이나 증여계약에서 배당이 있어요, 없어요?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은 혹시 살고 있는 집이, 혹시 사고 있는 가게가 어디 넘어가면, 경매에 넘어가면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변제권이에요. 근데 아무리 집에 살고 확정일자 받고 소유 임차인이어도 집이 살고 있는 주거용 주택이 상가 건물이 경매 안 넘어가 버리면 가지고 있는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쓸 필요가 없지. 그냥 살고 나오고 임대인한테 보증받아 나오든지 제3 보증받아 나오면 된다고. 이 권리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대항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을 준다 했는데 경매에서 낙찰자인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대항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대항하지 못해서 살지 못할 것인가? 이게 중요해요.
주택이 경매 나왔는데 1번 권리분석표, 2번 두 개 가지고 비교하시면 돼. 1번에 임대차 법법상 대항 요건 갖춘 임차인이 가장 선순위로 살고 있다고. 그 다음에 아들님이 사업자금 대달라 해가지고 담보 잡았어. 저당권 설정했어. 돈이 있어요 없어요? 돈이 없지. 만땅으로 담보 잡혔다고 지금. 아는 사람 돈을 빌려 돈을 못 갚았어. 채권자가 열받아서 가압류 신청에 가압류 등이 들어왔다고. 세금 내요 못 내요? 압류 등이 들어왔다고. 두 번째는 1순위에 저당권이 들어오고 2순위에 대항 요건 갖춘 임차인이 들어오고 가압류 압류 들어왔다고. 다른 것은 두 개밖에 없죠. 자, 경매할 때 권리 분석한다고 할 때 권리 분석할 때 인수되는 권리는 소멸되는 권리는 이게 권리 분석이에요. 그러면 배우시는 과목 중에서 민법에서 각종 권리 배우신다. 등기법에서 각종 등기 배우시잖아요. 전체 털어가지고 저당권이다. 압류 가압류의 권리 목적은 저당권이다. 압류다. 가압류 권리 목적은 사용 수익 목적입니까? 돈 받는 것이 목적이에요. 요건 돈 받는 것이 목적이지 사용 수익 목적 없어요. 그러면 돈 받는 것이 목적인 저당권 압류 가압류는 경매에서 낙찰자가 낙찰 대금을 법원에 납부할 거 아니야? 돈이 들어오면 돈 받는 것이 목적이니까 이건 순위에 따라서 배당받고 다 소멸이에요. 다 받든지 못 받든지 관계없이 낙찰 대금이 2억이다. 그럼 야 빚이 1억 5천이다. 받을 돈이 1억이다. 1억 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야는 못 받겠네 다. 못 받아도 관계없이 낙찰자는 자기가 낙찰받은 금액만 정확하게 납부하면 소유권 취득이에요. 그럼 이건 등기부에 남아있다 없다 없어진다. 싹 다 말소된다고. 이것도 말소되겠죠 이제. 이것도 말소되겠죠. 그러면 저당권 압류 가압류보다 선순위로 대항 요건 갖춘 임차인의 주 목적은 돈 받는 것이 목적이요. 사용 수익 목적이니까 경매에서 임차인이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때는 저당권 압류 가압류보다 선순위일 때만 낙찰자에 대항한다고.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는 저당권이나 혹시 압류나 가압류 가 세 개 중에 한 개가 임차인보다 선순위면 여기가 다 소멸되는 거 아니야? 다 소멸되죠? 그러면 후순위인 임차인이 임대차 법법상 대항 요건을 갖췄다고. 다시 저당권 압류 가압류보다 후순위 임차인이 임대차 법법상 대항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주겠는가? 만약에 후순위인데 누구보다 후순위? 저당권 압류 가압류도 후순위임에도 불구하고 대항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해버리면 야가 받을 보증금이 1억 원이에요 지금 후순위인데 이거 경매 낙찰되겠나요? 유찰되겠나요? 유찰될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내가 이 권리를 다 낙찰 대금을 납부하고도 추가로 1억을 더 내가 인수해야 되니까 1억 원 떨어질 때까지 어차피 내가 안고 와야 되니까 1억 원 떨어질 때까지 계속 유찰이에요. 그러면 저당권 압류 가압류 입장에서 보면 선순위 내가 후순위 야 때문에 계속 유찰돼 버리면 야 때문에 내가 배당을 다 못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임차인이 경매에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할 때는 저당권 압류 가압류보다 선순위일 때만 대항해요. 한 개라도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 본인보다 한 개라도 저당권이 있든지 가압류가 있든지 압류 중에 한 개라도 문제 있으면 선순위 권리자가 소멸되니까 후순위는 같이 소멸. 소멸된다 그 말은 낙찰자에게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대항력이 없다는 말은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으니까 원래 임대인과 약정한 계약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순위면 살겠다 이야기 못하고 보증금 달라 소리 못하고 나가라 그 말입니다. 됐죠? 이걸 법대로 표현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당권 압류, 가압류에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뭐에 대항한다고요? 저당권 압류, 가압류에 대항할 수 있는 그 말은 선순위 그 말이고 저당권 압류, 가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그 말은 후순위. 저당권 압류, 가압류에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은 선순위. 인수한다, 대항력이 있다. 저당권 압류, 가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후순위, 소멸된다, 대항력이 없다. 여기에 선순위에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다고. 저당권보다. 인수죠.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전세권은 담보권 성격도 있다. 전세권자가 받을 전세금이 있죠. 여기 저당권 압류 가압류도 선순위니까 낙찰자에 대항해서 살 권리가 있다고. 법원에 가서 배당 요구했다고.
최선순위 전세권. 그러니까 경매 공부하실 때는 선순위, 후순위 이렇게 따진다고. 뭐보다 선순위, 선순위. 저당권 압류 가압류보다 선순위. 뭐보다 후순위? 저당권 압류 가압류가 기준이요. 후순위. 그러면 최선순위 전세권을 달리 표현하면 저당권 압류 가압류에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자는 원칙은 인수죠. 그런데 법원에서 배당 요구했다고? 배당 요구한 전세권자는 나가겠다고 살겠다고? 이때는 예외로 선순위인데 소멸. 예? 예외 밑에 저당권 압류 가압류보다 후순위면 언제 소멸이죠? 유치권은 인수고 나중에 배우셔도 되고. 자 보세요. 이름이 대항 요건은 뭘 하게 한 요건이라고? 대항하게 한 요건이다. 누구에게? 제3자에게. 근데 경매에서 저당권 압류 가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같은 말 후순위 소멸되는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죠. 지금 대항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을 준다 했는데 저당권 압류 가압류보다 후순위니까 대항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대항 요건만 갖춘 임차인이 경매에서 후순위여서 대항할 수 없다면, 살 수 없다면 대항 요건만 가지고 법원에 가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겠는가? 대항 요건만 갖춘 임차인은 경매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없다? 제가 지금 질문을 대항 요건만 갖추느라고 조건을 달았어요. 대항 요건만 갖춘 임차인은 경매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없다? 대항 요건은 대항하게 한 요건일 뿐이요. 누구에게? 제3자에게. 그러면 후순위여서 대항력이 없으면 그걸로 끝이지. 대항 요건만 가지고는 배당받을 수가 없어. 그러면 여기 후순위이면 대항 요건이어서 대항력 없죠? 배당받을 권리가 없죠. 그럼 야는 맨몸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안정이 안 되네. 그래서 선순위이면 살 권리가 있다. 있는데 야가 경매 넘어간 집은 살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배당받고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지. 후순위 임차인은 살 권리가 없으면 배당이라도 받고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 원본만 가지고 뭐만 가지고? 원본만 가지고 주택이면 시군구 출장소 동사무소 법원 등기소 쭉 가서 상가 건물이면 세무서장 찾아가서 임대차 계약서 가지고 확정일자인 도장을 받아두면 대항 요건 이외에 한 개 더 갖췄네. 그러면 살고 있는 주택이나 상가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다. 경매에 넘어가면 자기보다 후순위 권리자가 있겠죠. 여기에서 자기보다 후순위 권리자 두 사람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세 사람 있잖아요.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계약서에 적혀있는 보증금액이 2억이다. 그럼 얼마? 2억 전액에 대하여 누구보다?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 주겠다. 이게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 이제 구분하셔야 돼. 이제 대항 요건, 대항형 끝났어요. 이제 변제권 배우신다고. 변제권은 제3자에게 대항한다 이 말 아니에요. 변제권은 법원에 가서 배당해 주십시오. 배당받을 권리가 변제권이에요. 제3자와 관계없다고. 제3자와 관계 있는 권리는 뭐? 대항 요건, 대항력밖에 없는 거예요. 변제 붙은 것은 배당받는 권리예요. 누구보다?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여기에 선순위, 누구보다 선순위? 저당권 압류, 가압류에 대항할 수 있는 선순위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다. 확정일자까지 받았다고. 뭐 더 가지고? 선순위여서 대항력이 있고 확정일자 받아두었다면 뭐? 우선 변제권을 겸유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한 개는 제3자 낙찰자에게 계속 살겠다는 권리고 한 개는 배당받고 나가겠다는 권리고 선택하여 행사할 수 그런 걸 좀 더 배우신다고. 여기는 후순위면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다. 확정일자를 받았다. 뭐는 있다? 우선 변제권 있죠. 그럼 누구보다?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받고 정리하겠다는 권리야. 확정일자 도장을 받으면 우선 변제권 주겠다. 물론 뭐는 갖추고?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하러 간 김에 확정일자 받으러 갔다고. 무고동 100번지 돼 있고 집은만 아파트 자이 아파트 몇 동 몇 동 기재가 없어. 어디에? 계약서에. 보증금액이 2억이고 3월 10일 날 확정일자 받아서 확정일 도장을 받았다고. 요 계약서에 받게 되는 확정일자 도장의 의미가 뭐니까 이것도 시험 나와요.
이름 보세요. 확정일자인 도장 받았죠? 도장 받은 일자 며칠? 3월 10일 현재. 앞으로 주택이나 상가 건물이 경매 넘어왔을 때 누구보다?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보증 금액을 미리 확정시켜 두겠다는 것이 확정일자 도장의 의미요. 그러면 2억 찍혀있네. 앞으로 경매 넘어오면 얼마? 2억에 대하여 우선 변제 받을 금액을 미리 확정시켜 두겠다는 의미요. 그러면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가 있다면 보증금은 확정되었다. 요금을 확정시켜 두겠다는 것이 확정일자 도장의 의미요. 그런데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의 아파트 명칭이나 동호수 기재가 계약서에 빠졌네. 확정일자 요건을 갖췄나요? 못 갖췄나요? 확정일자 도장의 의미는 계약서에 적혀있는 그 당시 받을 당시 보증 금액만 확정시켜 두겠다는 의미요. 계약서는 왜 써요? 증거 자료로 나중에 분쟁이 있을 때 경매 넘어가면 임대차 계약서를 구해야만 우선 변제금 줄 거 아니야. 행사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계약서는 증거 기능이지. 그 말은 대항 요건 중에서 주민등록처럼 임차권을 공시한다 이게. 공시는 대항 요건인 주민등록, 사업자 등록을 매겨서 공시가 되어 있다. 공시가 되었죠. 계약서는 증거 기능밖에 없는 계약서 안에 동호수 기재가 빠지면 확정이 안 됐어요 지금. 확정되어 있잖아요.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 나오면 계약서 안에 뭐가 빠져도 동호수 기재가 빠져도 확정이 되었어요 안 됐어요? 되었으면 확정일자 요건을 갖추었다. 누락 나오면 동호수 기재가 누락 나오면 주민등록할 때 누락 나오면 하나도 보면 안 돼요. 여기 큰일이라고. 계약서상의 동호수 기재가 누락되어도 뭘 받아두었다면 확정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실 건데 우선 변제권은 제3자 관계없이 법원에 들어 낙찰대금 가지고 누가 먼저 배당받아갈래? 이게 핵심이요. 그러면 질문이 주택이나 상가 건물이 경매 넘어왔다. 그러면 경매 넘어올 정도의 상가나 주택은 한 개 이상의 저당권이 있겠다. 보통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더라고. 저당권 설정 등기가 3월 10일 날 저당권 설정 등기요. 저당권자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없어요? 우선 변제권은 우선하여 배당받을 돈이 있는 사람한테 준다고. 그런데 우선 변제권을 다 주는 거 아니겠죠? 배당받을 돈이 없으면 우선 변제권 필요 없잖아요. 지상권. 지상권에 우선 변제 받을 돈이 있어요? 없지. 전세권, 저당권 두 개. 그러면 저당권자의 우선 변제권은 등기한 날 바로 나오겠죠. 그럼 이게 주택이고 상가다 보니까 대항 요건 갖추고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이 있을 수 있다. 이 사람도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없어요? 우선 변제권이 있죠. 그러면 한 개의 부동산 경매에서 저당권자의 우선 변제권하고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이 있어서 우선 변제권자가 두 사람 이상이면 우선 변제권은 살겠다는 권리가 아니고 배당받을 권리니까 네가 먼저 배당받을래? 내가 먼저 배당받을까? 이게 임차인하고 저당권자하고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는 순위, 배당 순위 따지는 게 핵심이라고. 돈 받는 것이 목적이니까 요거 따지는 게 우선 변제권 핵심이야. 쉬었다 요거 하자고요.